네,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역설계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 메이저 규모의 설계 사무실이 아니라 조금 더 작은 규모의 이제 건설사 그리고 설계사가 같이 이제 시공을 이제 하기 전에 실시 설계를 통해서 시공사의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제 전환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환 설계를 해서 시공이 됐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을 미리 체크해가지고 이제 예산을 세이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 사례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저는 참여했던 건 아닌데 제가 자문을 했던 사례라 가지고 파일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역시나 PPT를 먼저 보여드리고 설명을 할게요. 자, 어디에서 있는 거냐면 경북대학교 생활관 임대형 민자사업 BIM 전환 설계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기숙사 건물입니다. 기숙사 건물을 이렇게 지을 건데, 이거를 지으려고 했더니, 건물의 규모도 있고, 그 다음에 내용도 이제 복잡하고 한데, 혹시라도 공사를 하다가 다른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전환 설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BIM 전환 설계를 했던 용역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목적은 실시 설계 단계에서부터 BIM 전환 설계 프로세스를 적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BIM 모델 구축 과정에서 발생한 설계 오류 이슈를 정량적으로 분석해서 이슈 유형별 분포와 주요 이슈 유형, 이슈 발견에 대한 주요 체크리스트를 도출하는 겁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도출하고 나서 나중에 시공이 되기 전에 이것들을 수정 보완을 해서 건물을 시공하는데 도움을 받겠다라고 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대상지는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교 내 부지고요. 기간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시작해서 7월까지 했으니까 굉장히 좀 짧죠? 네, 전환 설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기간을 요하진 않습니다. 보고서 납품까지 다 계산해 봐도 4개월이 안 돼요. 3개월, 뭐 많이 잡아 3개월 반 정도, 그죠? 3개월 보름 정도. 기존에 있는 도면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모델링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거니까 조금은 속도가 빠릅니다. 속도가. 자,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 이제 모델링을 할 것이냐인데,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던 동영상에 LOD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모델링 수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LOD라고 하는 거는 미국 기준이에요. 그래서 국내 기준에서는 LOD라는 표현보다는 이 BIL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건 국토교통부에서 정해놨어요. 여러분 나중에 K빔스라고 하는 걸 찾아보면 거기에도 이제 BIL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BIL 10, 20, 30, 40, 50 이렇게 나오는데 LOD 기준으로 하게 되면 LOD 100, 200, 300, 400, 500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슷하게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실시 설계 수준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LOD 300 또는 LOD 400 단계 수준을 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BIL 30과 40 두 개를 같이 썼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BIL 40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BIL 30 수준으로 작업을 하고 어떤 거는 좀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BIL 40 수준으로 모델링을 했다라고 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두 개가 표시가 되어 있죠. 넘어가고요. 자, 이렇게 해서 도면 정의하는 거를 한다. 여기도 보면 패밀리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작업이 나오죠. 그 다음에 간섭 체크하는 거 나오고, 그 다음에 3차원으로 보여주는 거. 이거는 나중에 그 육안으로 이제 검사를 하기 위한 부분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구조부재에 대한 모델링이 나오고요. 사실 구조부재 자체에서는 오류가 나올 게 거의 없어요. 없다고 봅니다. 구조 모델 자체가 다른 모델에 비해서 가장 오류가 적게 나와요. 그래서 거의 뭐 없죠. 오류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뭐 그렇게 복잡한 게 없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도 나온 것처럼 LOD 수준이 높지 않아도 충분히 모델링이 가능한 게 구조 부재예요. 근데 이제 건축 부분이나 이제 설비로 넘어갔을 때는 이제 BIL 40단계를 필요로 하죠. 이렇게 해서 2D 도면에 있는 거를 패밀리로 만들면서 이제 전부 다 모델링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죠.
저기 보면 참 기둥이 보나 기둥이나 벽체나 각각의 스펙들이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사이즈더라도 그 안에 이제 저렇게 배근이 어떻게 되는지가 다 다르면 저거를 따로따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각각을 다 패밀리로 만들어 가지고 계산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건축 부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D 도면에 있던 거를 3D 패밀리처럼 복합 벽체로 만드는 건데, 복합 벽체로 만들 때 내장재, 외장재 등등등에 대한 것도 다 입력을 할 거냐 말 거냐가 여기서는 고려 대상이에요. 이게 어떤 거는 시공할 때 결정되는 재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시공할 때 결정을 할 거니까 아직은 결정이 돼 있지 않은 상태의 마감재를 모델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죠. 그럴 때는 그런 것들을 뭐 빼고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기서도 내장재나 이런 거 마감 두께를 이제 뭐 고려해가지고 10mm 이하로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거나 저런 것들 복합벽체도 전부 다 패밀리로 구성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건축, 그 다음에 구조 이 두 개의 부분을 이제 전환 설계를 하면서 역설계죠. 역설계입니다. 이제 전환 설계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체크리스트들을 만든 거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내가 분석을 할지를 정하는 거죠.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리스트 목록으로 만들어 놓으면 작업이 아무래도 쉽죠. 저거를 육안으로 검사해야 되는, 다 일일이 찾아봐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일람표 기능만 이용해도 저거를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를 하겠다라고 목표가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정보 입력하는 것도 달라지죠. 그런 이유 때문에 저런 것들을 미리 만듭니다. 모델링 하기 전에 먼저 만듭니다. 저거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를 하는 거죠. 간섭 체크, 그 다음에 뭐 객체 정보가 틀렸든지, 명칭이 틀렸든지, 부재 명칭이 불명확하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낸 것들이죠. 도면상에 있는 것들을 모델링해서 체크를 했더니 이제 오류가 발생한 건수가 총 97개가 나왔다라는 거고요. 제일 오류가 많았던 부분이 구조와 건축 마감 사이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게 오류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이 부재별로 명칭이 불명확해가지고 오류가 있었던 게 두 번째로 많았죠. 비율이 굉장히 크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았던 게 저기 나오는 것처럼 9.3% 보 및 벽체 사이즈와 부호 정보 상위. 그러니까 정보가 이 도면과 이 도면이 서로 달랐다라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찾아내가지고 해주면 나중에 시공을 할 때도 저런 오류들이 해결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니까 굉장히 좀 좋겠죠. 그죠? 이런 것들 찾아냈다라는 거고, 보면은 뭐 간섭이 일어나는 것들 보면 뭐 2층 부분의 계급부와 구조체에 간섭이 있었다. 지상 2층에 간섭이 일어났던 부분들을 찾았다. 그래서 뭐 저거를 찾아낸 거를 이제 그 담당자에게 넘기면 그분들이 이제 저걸 가지고 검토를 하겠죠. 어떻게 변경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검사하겠죠. 그죠? 그런 내용들이고요. 여기서도 뭐 개구부와 구조체에 간섭이 있었다 이런 것들. 이 부분은 뭐 보와 바닥 마감 높이가 달랐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건 뭐가 되죠? 천장 마감하고 바닥 마감이 안 맞았다 이런 것들. 지금 이것도 천장 마감이랑 바닥 마감이 안 맞았다. 이것도 똑같고요. 이거는 점검구가 빠져 있더라 라고 하는 거. 이거는 무슨 오류인지 특별히 안 써있네요. 창호 일람과 단면 상세간 정보가 달랐다. 그죠? 이거 뭐 구조평면도 개구부랑 철제문 사이즈가 달랐다. 개구부 사이즈랑 문 사이즈가 달랐다. 이런 거고요. 바닥 레벨이 달랐다. 부호 넘버가 달랐다. 넘버링이 잘못됐다라는 거고. 이거는 구조 평면도랑 구조 단면도가 서로 달랐다. 그 다음에 이거는 외벽 두께가 서로 달랐다. 슬라브 정보가 달랐다. 바닥 두께 정보가 달랐다.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죠.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막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 수정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층별로 이렇게 나온다. 지금 이거는 구조랑 건축이랑 두 개를 모델링한 걸로 보입니다. 층별로 이렇게 올린 거죠. 설비는 지금 빠져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설비가 지금 빠져 있어요. 다른 것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또 다른 자료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자, 이렇게 해서 이건 또 다른 보고서입니다. 아까 그 건물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형태의 보고서죠. 보고서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BIM 적용 범위 보면 구조, 건축, 기계, 전기, 소방 이렇게 5개를 모델링 했다라고 나오고요. 앞에는 건축하고 그 오류를 검토하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전체적인 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구조도면, 건축도면, 그 다음에 대지 이렇게 해서 통합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용 나오고 LOD 나오죠. LOD는 350으로 작업했다라고 나옵니다. 사용한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 여기 명시가 되어 있고요. 역시나 구조 모델링 만들 때 패밀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작업했다라는 거고요. 건축 모델도 마찬가지. 자, 보면은 조경 파일하고 토목 파일하고 합쳐가지고 파일 하나 만들고 사이트 파일 만들고 구조 부분 하나 만들고 MEP 부분에 대해서 건축이랑 구조 합쳐서 하나 만들었고 MEP 부분에 기계랑 전기랑 따로 나눠가지고 이제 두 개를 만들었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오는 거죠. 그죠? 5개 파일을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MEP 부분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했다라는 거고요. 물량 산출을 한 것도 여기 나오죠. 아까 그 사무에서 한 사례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물량 산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층별로 여기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층별로 얼마큼 나왔다. 다 합쳐서 만들 수도 있고 층별로 만들 수도 있고 또는 구역별로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었다. 좀 넘어가 볼게요. 역시 패밀리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뭐 여기서는 색채 계획이랑 인테리어 모델까지 작업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인테리어를 이용해서 3D 모델 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통합 모델 상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설비랑 이런 것들이 간섭이 일어나는지 이런 거 체크할 수 있도록 작업을 했다 라고 하는 거고요. MEP 같은 경우에는 BIM 모델링은 했지만 도면을 따로 제출을 하진 않았다 라고 하는 거고요. 시각적으로 이렇게 투시도를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다. 상세 이미지를 보면 저렇게 생겼다. 복잡하죠. 그 다음에 공사 현장 사진이랑 검토한 거예요. 앞에 이제 있는 것들은 이제 모델링 한 거고, 모델링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랑 현장이랑 얼마나 매치가 되는지 검토를 하고 싶어가지고 드론을 띄워가지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완성된 건물을 보면 처음에 봤던 이미지랑 똑같죠. 그렇죠? 데이터 활용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뭐 모를 만한 것들은 없어요. 뭐 저기 보면 시공성 검토, 웹피 모델링의 시공성 검토 저런 것들 했다. 그 다음에 구조 4D 시뮬레이션 했다. 물량 산출했다. 뭐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 아는 것들. 그 다음에 간접 검토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다 앞에 이제 사례에서 봤던 것들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단지 설계 자체를 BIM으로 처음부터 했느냐, 처음부터 하지 않고 중간 이제 실시 설계나 기본 설계부터 했느냐, 요 차이만 있을 뿐, 이제 하는 내용들은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시공성 검토 부분이고요. 빠르게 넘겨볼까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요겁니다. 요거는 이제 공정 시뮬레이션, 아까 4D 시뮬레이션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4D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했는지 동영상을 하나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파일을 나비스웍스로 이제 불러들이기 위해서 이제 파일에 정보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냥 뭐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다이나모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부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보이는 것처럼 타임라인에 보면은 부재별로 언제 공사가 된다 라고 하는 공정표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데 그 공정표를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작업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정확한 공정표를 시공회사로부터 받은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이거를 만들려고 하면 사람이 하나하나 부재를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죠. 왜냐면 이 정도 규모의 건물이라 그러면 부재가 뭐 100개, 200개 정도가 아니라 뭐 수천, 수백 개가 나옵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재들이. 그 부재를 사람이 하나씩 눌러가지고 작업하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공정표랑 이제 연동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동으로 저게 입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공정표랑 BIM 파일이랑 다이나모를 이용해 가지고 정보를 서로 연동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비스웍스에 빔 모델을 집어넣을 때 나비스웍스에서 공정표랑 같이 연동해 가지고 하나로 통합된 파일이 나비스웍스에서 읽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불러드리면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불러드리게 되면 공사되는 날짜별로 시간 순서대로 건물이 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시뮬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했기 때문에 후다다닥 올라가 버리지만 저게 한 1년, 2년에 걸쳐서 공사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쭉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저렇게 올라가게 작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작업하면 아까 보여줬던 PPT랑 또 똑같이 나오겠죠. 그죠? 이미지랑. 그 다음에 또 나중에 공사 최종적으로 완성됐을 때 그 드론 띄워가지고 찍은 사진 있죠? 똑같이 나옵니다. 공사 순서에 맞춰가지고 될 테니까 똑같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동영상으로 만든 겁니다. 자, 또 다른 거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거 말고도 이제 트윈 모션을 했던 파일이 있어요. 그걸 또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트윈 모션입니다. 트윈 모션 볼게요. BIM으로 모델링을 다 해놓은 걸 가지고 트윈 모션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처럼 뭐 이건 워크스로죠.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냥 동영상을 촬영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건물 내부랑 외부를 전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부인데 지금은 구조 부분을 보여드린 거고 지금 이건 식당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보면 인테리어도 같이 작업을 했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인테리어 부분도 어떤 가구나 어떤 색상을 했을 때 분위기가 어떻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의자 색깔이랑 바뀌죠. 했을 때 보여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기숙사라 그랬죠. 그래서 기숙사 내부의 기본 구성을 가지고 모델링을 하면 어떻게 나온다. 실내는 어떻고 창에서 밖을 바라보면 어떻고 이런 것들을 검토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중에 조망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체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지금은 음영 분석이랑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건데 실내가 아니라 실외에 시간대를 다르게 조절을 해가지고 빛이 들어오는 부분을 체크하는 거예요. 방에 빛이 어떻게 들어오고 환경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1조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방 내부도 이런 식으로 체크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똑같이 지어진 않을 거야. 그죠? 똑같이 짓진 않겠지만 뭐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역시나 해가 뜨고 질 때 느낌이 어떤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우리가 투시도를 뽑아가지고 이미지를 보지만 그 이미지만 가지고 알 수 있는 거랑은 또
달라요. 또 달라요. 그래서 동영상을 요즘은 굉장히 선호해요. 그래서 어느 회사든 간에 트윈모션을 써가지고 투시도도 만들지만 동영상을 거의 반드시 만들고 있어요. 아무래도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그 안에 있는 그 건축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아무래도 전문가만큼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낮 시간에 여기 환경이 어떨 거고 저녁엔 어떨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상상하기 어렵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신 우리가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보여주게 되면 의뢰한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그죠? 그리고 인테리어 같은 것도 우리가 다 짓기 전에 저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죠? 그래서 저런 동영상들을 트윈 모션으로 많이 찍고 있습니다. 역시나 그래서 우리도 트윈 모션을 쓰는 법을 배우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트윈모션을 배운 친구들도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는 렌더링 거는 걸 이용해서 동영상 찍는 것만 따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한 걸 가지고 이제 동영상만 찍어가지고 실내 그 다음에 실외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건물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프레젠테이션용 동영상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걸 또 준비를 또 하셔야겠죠 나중에 그죠? 지금 쭉 보면 알겠지만 처음에 이 실무에서 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 여러분들 선배들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좀 막막하고 두려움을 느껴요. 아, 이거를 우리가 한다고?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라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좀 막막하죠. 뭐 실무에서 하는 거를 학생인 우리가 그것도 우리가 아직 3학년인데 그죠?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우리 학기가 끝날 때쯤에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아, 결국에는 해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충분히 역량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설명만 잘 듣고 교육을 잘 받아서 따라오면 지금 보여드리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봤던 작업의 한 50% 이상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50% 이상 할 수 있고 거기에 좀 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한다고 하면 50% 이상의 퀄리티를 갖는 지금 보여드리는 것보다 50% 이상의 퀄리티를 갖는 작업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이 수업만 열심히 들으면 나중에 나도 저런 것들을 하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보여드리기가 좀 그런데 이거 말고도 전환 설계 사례가 사실 더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있긴 한데 그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전환 설계를 하든 아니면 BIM 프로젝트를 하든 지금 두 개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공통점을 느꼈을 거예요. 첫 번째 공통점은 어, BIM 파일을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다. 건축, 구조, 최소한 설비, 그 다음에 토목 또는 조경, 그죠? 그 다음에 소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한 뭐 4개, 5개 정도 이상의 파일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파일을 많이 세분화해서 만들면 만들수록 사실 작업량도 늘어나고 더 디테일하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좀 더 정확한 분석도 가능하겠죠, 그죠? 일단 파일을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을 거고 두 번째는 이걸 모델링을 하는 방식을 보게 되면 어, 여기서도 나왔지만 패밀리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요. 그죠? 패밀리를 만들 수 있어야 작업도 수월해지고 그 다음에 정확한 정보 추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패밀리라고 하는 기능을 배워야 한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패밀리를 얼마나 잘 만들었나 많이 만들었나 이런 게 나중에 가면은 얼마나 설계를 품질이 높으냐, BIM 설계 품질이 높으냐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패밀리를 다루는 걸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거라도 반드시 배우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거라도 반드시 만들 줄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패밀리. 그 다음 세 번째로 나오는 거는 간섭 검토예요. 간섭 검토. 결국에 BIM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투시도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투시도 만들기 위한 용도로 레빗을 배운다? 아,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그거는 정말 비효율적이에요. 모델링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데 비해서 투시도를 만들었을 때 퀄리티도 높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BIM 파일을 레빗을 열심히 써가지고 투시도를 만들겠다. 하지 마세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투시도를 만들기 위한 용도로 작업을 만약에 하는 거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쓰는 스케치업이나 라이노 있잖아. 그게 훨씬 나아. 그걸 쓰는 게 훨씬 빠르고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절대 이거는 레빗은 그런 용도로 쓰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떤 용도 쓰느냐? 지금 나오는 것처럼 간섭 검토, 그 다음에 물량 산출, 그 다음에 일람표 기능, 이런 것들을 이용한, 결국에는 BIM 안에 어떠한 정보들을 입력을 해서 입력된 정보를 통해서 아웃풋을 내가 원하는 거, 분석된 정보를 원하는 거. 그게 에너지 시뮬레이션이 될 수도 있고 1조 분석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가적인 건축물의 성능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떠한 분석이나 실험을 하기 위한 거지, 그런 게 아닌 그냥 단순한 3차원으로 보이는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레빗을 쓰는 작업은 있을 수가 없어. 왜냐면 돈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는 건데 실무에서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지. 그지? 손해보면.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레빗을 배운다고 하는 거는 투시도를 만들기 위한 용도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모델링 방식, 그런 뭐 투시도를 위한 용도로서 레빗을 쓰겠다? 투시도를 만들 수 있으면 내가 BIM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다 틀린 듯. 다 틀린. 실무에 나가는 순간 여러분들 실력이 들통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돼. BIM 할 줄 모르면서 할 줄 안다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돼. BIM 할 줄 안다라고 하려면 지금 여기 실무에서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최소한 몇 가지는 내가 할 수 있어야 돼. 패밀리 만드는 걸 할 수 있다거나, 구조 도면을 내가 만들었거나 검토할 수 있거나, 건축 도면 당연하고, 간섭 검토를 할 수 있거나, 간섭 검토를 했을 때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가 모델링을 할 수 있거나, 일람표 기능을 쓸 수 있거나, 그죠? 물량 산출을 할 수 있거나, 나비소스를 쓸 수 있거나, 그죠? 에너지 분석을 할 수 있거나, 등등등.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비로소 BIM을 할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고, 더 나가서는 여러분들이 우리끼리만 나 BIM 할 줄 알아 라고 하지 말고 좀 더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BIM을 하고 있는 메이저 회사나 아니면 이제 BIM을 하려고 하는 중소규모의 설계사무소에 여러분들이 어필하기 위해서 BIM 어워드 같은 공모전에 참여를 해가지고 성과를 낸다거나, 또는 BIM 운용 전문가라고 하는 자격증을 여러분들이 취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걸 받으면 학교 수업에서 어떤 거를 배웠다라고 설명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내가 이 공모전에서 BIM 프로젝트로 상을 받았다. 내가 BIM 운용 전문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이 구구절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나중에 자소서를 쓰는데 우리가 3학년 2학기 때 BIM을 뭐 이런 거를 배워서 이렇게 했고 이런 프로젝트를 했고 설명할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 학교 커리큘럼에서 BIM 교육을 받았고 나는 그걸 이용해서 공모전을 했다. 또는 나는 그걸 이용해서 BIM 운용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했다. 라고 이야기한 순간 다 설명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누가 봐도 전문가라고 인정받을 수 있고 실력이 있다라는 걸 평가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혜택이 있겠죠. 그죠? 더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건축기사를 따는 것보다 저는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앞으로의 지금 설계사무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설계사무소에서 건축기사를 쓸 일이 더 많겠어요? BIM을 쓸 일이 더 많겠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건축기사보다는 BIM을 다루는 능력이 특출날 경우에 더 여러분들이 취업도 좋고 회사 내에서 나중에 여러분들 입지나 승진이나 고가 평가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실제로 많이 되고 중요하고, 그리고 이게 당장 취업하는 데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승진을 하는데, 그리고 라이센스를 취득한 이후에 여러분이 직접 사무실을 차릴 수도 있잖아. 설계 사무실 소장님이 될 거잖아. 그죠? 그랬을 때 두고두고 쓸모가 있겠죠. 그죠? 만약에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 때로 다시 돌아와서 공부를 하라고 한다면 나는 건축기사 공부 안 하고 반드시 BIM 운용 전문가를 먼저 딸 거예요. 먼저 따고 나서 이걸 따고 나서 나중에 기사를 더 따던가 이런 거는 생각해 보겠지만 일단 BIM 전문가를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 자격증이 있어야 내가 또 좋은데. 그죠? 안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무조건 따야 된다구나, 따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 정도로 BIM이 중요하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친구는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찾아본 다음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3학년이니까 4학년과 5학년이라고 하는 2년의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 안에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드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다면 인터넷에 잘 찾아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